여러분 지금 북아프리카의 맹주이자 미국의 가장 강력한 우방 중 하나인 모로코에서 그야말로 믿기 힘든 소식이 타전되었습니다. 사막의 모래바람을 뚫고 미군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M1A2 에이브럼스 전차가 주적으로 버티고 있는 그 땅에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 K2 흑표 전차가 무려 400대라는 경이로운 규모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단순히 무기를 몇 대 팔고 마는 차원이 아닙니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들조차 도대체 한국이 무엇을 보여줬기에 콧대 높은 북아프리카의 군사 강국이 미제 무기를 놔두고 한국산으로 전력 구조를 통째로 뜯어고치려 하는가라며 경악을 금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땅 위의 전차뿐만 아니라 하늘을 지키는 방패인 천국 미사일 시스템까지 패키지로 검토되고 있다는 것은 모로코가 국가안보의 핵심 뼈대를 통째로 메이드 인 코리아로 이식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폴란드가 유럽의 방벽을 한국 무기로 세웠다면 이제 모로코는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겨냥한 한국 방산의 거대한 전초기지가 되려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의 그늘을 벗어나 오직 실력과 기술 하나로 사막의 주인을 바꾸려 하는 K방산의 소름 돋는 진격, 오늘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분석해드립니다. 이번 사안을 다루는 해외의 신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당혹감과 인정이 뒤섞인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는데, 특히 미국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 블로그가 지난 1월 17일 현지 시각으로 보도한 내용을 뜯어보면 그 충격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디펜스 블로그는 한국 방산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모로코가 K2 전차 최대 400대와 천공 방공 시스템의 도입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것을 단순한 무기 구매 리스트 추가가 아니라 시상 및 방공 전력의 전면적인 재설계라고 규정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재설계라는 단어인데, 모로코는 이미 미국제 M1A2 세프-3라는 현존 최강급 전차를 200대 가까이 운영하고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한국산 전차를 400대나 그것도 기존 주력 전차의 2배 달하는 숫자로 도입하려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어야 합니다. 외신들은 그 이유를 에이브럼스 전차가 가진 태생적인 한계, 즉 가스터빈 엔진의 악력 높은 연료 소모율과 사막 환경에서의 정비 부담에서 찾고 있습니다. 미군의 에이브럼스는 강력한 방호력과 화력을 자랑하지만 항공기용 제트 엔진을 기반으로 한 가스터빈 엔진을 장착해 기름 먹는 하마라고 불릴 정도로 연비가 최악인데, 고급선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광활한 북아프리카 사막 작전 환경에서 이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우리 K2 표전차는 1500마력의 파워팩을 장착한 디젤 엔진 기반으로 에이브럼스 대비 압도적인 연비 효율을 자랑하며 55톤급의 상대적으로 가벼운 차체 덕분에 사막의 모래 언덕에서도 표범처럼 민첩한 기동이 가능합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모로코가 미국산 전차의 육중함보다는 한국산 전차의 기동성과 효율성, 그리고 무엇보다 120mm 활강투와 첨단 사격 통제 장치가 결합된 치명적인 살상력에 매료되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2025년 봄 모로코 정부 고위 인사가 서울을 극비리에 방문해 K2 전차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을 때만 해도 서방 언론들은 이를 단순한 협상 카드로 치부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로코는 알제리와의 군사적 긴장관계 속에서 서부 사하라 지역의 통제권을 유지해야 하는 절박한 안보 상황에 놓여 있고, 이를 위해서는 언제 고장날지 모르는 예민한 기족 같은 무기보다는 거친 전장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굴러가는 야전형 무기가 절실했던 겁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인 천공까지 거론되는 것은 모로코가 한국을 단순한 무기 판매자가 아닌 전략적 안보 파트너로 격상시켰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천공은 이미 중동에서 조단위의 수출 잭팟을 터뜨리며 그 성능을 입증했는데, 항공기와 순항미사일을 요격하는 이 시스템이 모로코에 배치된다면 북아프리카 하늘의 패권 또한 한국 기술로 지켜지게 되는 셈입니다. 외신들은 이번 검토가 성사될 경우 한국이 미국과 유럽 장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제3세계 국가들에게 가장 완벽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전 세계에 공표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모로코가 요구하는 현지 유지, 정비 및 산업협력 패키지는 한국 방산기업들이 단순히 물건만 파는 것이 아니라 현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주는 윈윈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기술 이전이나 현지 생산에 인색한 서구 방산기업들과는 차별화된 한국만의 강력한 세일즈 포인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400대라는 숫자는 모로코군 기갑 전력의 주력이 완전히 한국산으로 물갈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아프리카 대륙 최초로 한국의 지상과 공중방어 시스템이 동시에 가동되는 기념비적인 순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모로코가 그들의 안보지도를 펼쳐놓고 고민했을 때 가장 뼈아프게 다가온 현실적인 문제는 바로 지속가능한 전투력이었습니다. 미제 M1A2 에이브럼스는 분명 세계 최강의 방어력을 자랑하지만 걸프전과 이라크전에서 입증되었듯 막대한 군수지원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막의 고철로 변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에이브럼스에 들어가는 가스터빈 엔진은 항공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디젤을 사용하는 일반 트럭이나 장갑차와 별도의 보급선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는 전시 상황에서 군수장교들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일입니다. 반면 우리 K2국표는 전 세계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디젤 연료로 움직이며 자동정전 장치를 채택해 승무원을 4명에서 3명으로 줄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1명을 줄인 게 아니라 400대 기준으로 무려 400명의 숙련된 병력을 다른 임무에 투입하거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군사적 가성비의 혁명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결정적인 기술적 격차는 바로 한국의 독자적인 암내장형 유기압 편수장치입니다. 모로코의 지형은 평탄한 사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틀라스 산맥과 같은 험준한 산악 지형이 혼재되어 있는데 K2 전차는 무릎을 꿇거나 일어서는 자세 제어 기능을 통해 에이브럼스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사격 각도를 만들어냅니다. 모래연덕 뒤에 차체를 숨기고 호신만 내밀어 적을 타격하는 헐다운 전술에서 K2는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생존성을 보장합니다. 여기에 함께 고론되는 천공투 존재감은 이번 거래를 단순한 탱크 쇼핑에서 국가 방공망 구축 사업으로 격상시켰습니다. 해트리어트 미사의 한 포대 도입 비용이 수조 원을 호가하는 상황에서 성능은 동급이면서 가격은 절반 수준인 천공은 모로코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을 겁니다. 특히 탄도탄을 직접 충돌해 파괴하는 직격형 기술은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한국만이 보유한 최첨단 기술인데 이를 도입한다는 것은 모로코가 아프리카 대륙 내에서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절대적인 방패를 손에 쥐게 됨을 뜻합니다. 이제 이 거래가 가져올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실로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옵니다. 통상적으로 K2 전체의 수출 가격을 후속 군수지원과 탄약 교육훈련을 포함한 패키지로 대당 약 200억 원에서 250억 원 수준으로 추산했을 때 400대면 단순 계산으로만 최소 8조 원에서 최대 10조 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도출됩니다. 이는 한국 중형자동차 30만 대를 한꺼번에 수출하는 것과 맞먹는 규모이며 창원 국가산단에 위치한 1100여 개의 중소협력업체들이 향후 10년 동안 쉴 새 없이 공장을 돌려야 하는 엄청난 일감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무기를 파는 것이 비도덕적이라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엔지니어들이 흘린 피와 땀이 10조 원이라는 국보로 환산되어 대한민국 경제의 혈관을 타고 흐르게 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결국 이번 모로코의 K2와 천공도의 검토 소식은 한국 방산이 이제 가성비 좋은 대안을 넘어 선진국들의 전유물이었던 전력구조 설계자의 위치에 올라섰음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과거 우리는 미국이 쓰다 버린 무기를 받아와 고쳤으며 감사해하던 나라였고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눈치를 봐야 했던 변방의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강대국의 우방들이 먼저 찾아와 당신들의 무기로 우리나라를 지켜달라며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모로코가 400대의 K2 전차로 아프리카의 맹주를 꿈꾸듯 대한민국은 이제 전세계 자유진영 국가들에게 자주 국방이라는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가장 강력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5년 4월 5일 하나 천공 영상입니다. 천공에서 추진체가 점화되는 콜드런칭 발사 방식에서 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다른 국산 무기와 마찬가지로 천공 역시 서방권 무기의 특성과 동구권 무기의 특성을 적절히 조합한 한국형 무기체계입니다. 미국 패트리어 2 지대공 미사일이 채택한 한런칭과 달리 콜드런칭이 채택된 이유로는 천공이 러시아의 기술 이전과 공동개발 형식으로 개발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천공2에 대한 극찬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분야 1티어라는 미국의 패트리어 2패 3보다 우수하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천공에 대한 세계적인 신드롬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급격한 성장과 기술 발전을 상징하며
한국 방산기술의 독자적인 개발 능력을 세계에 다시 한번 알린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공의 탄생까지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러시아 기술이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천공은 개발 과정에서 여러 차별화 요소와 독창적인 파생점을 갖게 되었으며 러시아와는 다른 독자적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천공이 세계 각국으로부터 찬사를 받는 이유와 앞으로의 기술 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천공2가 세계 무대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 불과 2에서 3년 전인데 벌써부터 도입국은 물론 잠재적 고객으로부터 극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천공을 도입한 사우디와 UAE에선 성공적인 운영으로 칭찬 일색인데다 폴란드를 중심으로 유럽에서의 관심도 뜨거운데요. 아무래도 미국산은 비싸고 러시아제는 구매할 리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상외로 천공의 성능이 너무 뛰어났고 납기일도 빨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대 사거리 40km 요격고도 15에서 40km 최대 속도 마하오 이상의 성능을 자랑하며 다수의 목표물을 동시에 탐지하고 추적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우수성은 현재 천공을 운영 중인 중동 국가들의 방공체계 강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천공이는 미국의 패트리어트 펫3 미사일 대비 약 3분의 1 수준의 가격으로 제공되어 경제적 효율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향후 더 많은 국가에 수출될 가능성이 크며 현재 세계에서 가장 핫한 요격 시스템으로 칭송받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대한민국의 천공의 원천 기술을 이전해줬다고 할 수 있는 러시아로서는 배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천공은 한국의 방위산업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 불곰 사업을 통해 이뤄진 성과물입니다. 불곰 사업은 냉전 종식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러시아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일부 군사기술을 이전하게 된 사건으로 공식적으로는 주로 탱크와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추진체 기술, 요격미사일 기술, 공기부양정 기술, 복합장갑 기술, 워터제트 기술 등 다양한 핵심 군사기술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대한민국이 자주국방을 향한 여정을 더욱 견고히 하는데 중요한 기틀이 되었습니다. 천공 개발에서 러시아 기술이 간접적으로 기여한 부분은 주로 미사일의 추진체 및 요격 시스템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다수의 미사일 개발 경험을 통해 높은 신뢰성과 우수한 성능의 요격 미사일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불곰 사업을 통해 한국은 이러한 기술적 히트를 기반으로 더 높은 수준의 연구와 개량을 통해 천공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공의 성능이 단순히 러시아 기술 덕분만은 아닙니다. 천공은 초기 모델에서부터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기술력과 현대화된 전자장비를 결합해 차별화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연구진들은 기본적인 러시아 기술을 기초로 3I를 대폭 개량하며 한국 방산기업들의 높은 기술력과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천공의 요격 성능을 크게 개선시켰습니다. 천공은 개발 과정에서 여러 차별화 요소와 독창적인 파생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천공은 펫3와 달리 유도 시스템과 폭발 방식을 개선하여 방어 지역 내에서 극도로 높은 정확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펫3와 천공은 요격 목적이 유사하지만 외형적인 차이점이 큽니다. 펫3는 다탄두 형태를 가지며 고고도 요격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반면 천공은 저고도 및 중고도 요격에 특화되어 있고 설계면에서도 컴팩트하게 디자인되어 한국과 같이 지형이 복잡한 환경에서도 효율적으로 배치가 가능하도록 최적화되었습니다. 여기에 천공은 폭발 방식을 개선하여 높은 파편 확산율을 갖추고 있어 다수의 요격 대상에 대해 높은 대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요격 방식에서 발생하는 제한점을 극복한 것으로 천공의 정확성을 높이고 타격 범위를 넓혀줍니다. 펫3가 극도로 높은 정확도를 자랑한다면 천공은 폭발 방식에서 오는 범위 확장을 통해 다수의 위협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부각됩니다. 더구나 천공은 최신형 전자장비를 사용하여 빠른 요격 반응 속도를 자랑합니다. 이로 인해 적의 미사일 발사 순간부터 요격까지의 시간을 최소화하며 지형적 한계가 있는 한국의 반공체계에 완벽히 적합한 성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LIG NEX-1이 천공을 포함해
4종의 무기를 공개했을 때만 해도 천공의 성공을 예측한 전문가는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UAE 국방부가 바로 천공 미사일을 구매했음을 공식 계정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수출 규모도 어마어마해서 UAE 자국 화폐를 기준으로 129억 디르함 달러로는 35억 달러 규모의 거래라며 거래 예약을 공개했는데요. 이는 우리 돈으로 4조 1천억이 넘는 엄청난 거금입니다. 이는 우리 군의 차세대 이지스함인 세종대왕급 배치 이 세 척의 건조비와 맞먹는 금액인데요. 현재 천공은 개량을 통해 최첨단 중거리 미사일 천공2로 업그레이드되어 우리 군 부대에 배치 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지대공 미사일이 존재하지만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춘 지대공 미사일을 자체 개발하고 배치하는 데 성공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한국 정도입니다. 이는 정말 엄청난 일인데요. 중국은 아직도 막대한 개발 비용과 기술적 장벽 때문에 러시아의 S-300과 S-400에 의존하고 있고 일본 또한 미국제 패트리엇 P-3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군사강국 이스라엘은 요격 능력을 갖춘 지대공 미사일 개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20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개발비를 투자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경제난을 겪던 러시아를 적절한 시기에 지원해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우수한 대공, 무기체계인 천공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천공은 길이 4.6m, 직경 275mm, 중량 400kg의 탄도탄 요격고도 15km로 길이 5.2m, 직경 250mm, 중량 320kg, 탄도탄 요격고도 15km인 P-3 미사일보다 약간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성능은 약간 떨어지는 수준인데 가격은 35%에서 절반 수준입니다. 패트리어트 P-3의 한 발당 가격은 400만 달러에 육박하고 P-3MSC는 그보다 비싼 500에서 600만 달러입니다. 한화로 환산해보면 P-3는 약 50억 원, P-3MSC는 약 70억 원대 달하는데요. 반면 천공 미사일은 약 120에서 200만 달러 수준으로 반값도 되지 않습니다. 직격 탄두를 채용하고 유효사거리와 탄도탄 요격고도를 크게 늘린 천공 2 미사일도 가격이 약 200에서 300만 달러 정도에 불과한데요. 천공의 타겟이 대당 수백억을 호가하는 전투기나 대륙간 탄도탄 같은 무지막지한 무기들이란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천공의 개발은 단순히 하나의 무기체계를 만드는 것을 넘어 한국 방산의 독자적인 기술력이 집약된 결과물로 평가됩니다. 러시아 기술을 토대로 하였다고는 아나 천공이 보여준 성과는 한국 연구진들의 부단한 노력과 기술적 도약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특히 P-3와의 성능 비교에서 천공이 동등하거나 일부 성능면에서 우월한 평가를 받게 된 것은 한국 방산업계의 고도화된 기술력과 연구개발 능력을 입증하는 중요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천공은 또한 한국이 방산 수출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중동 등지에서 천공의 판매가 성사되며 한국 방산의 신뢰성이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추후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할 차세대 미사일 및 방공체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흥미롭게도 한국의 방산기술 발전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은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으나 미국 랜드 연구소가 미사일 기술 강국은 러시아와 한국이 유일하다고 인정했듯 대한민국은 어마어마한 기술적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는 군사전문지 포린폴리시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8,000km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 가능한 미사일을 보유한 것처럼 한국 역시 누리호 ICBM이 8,700km 비행에 성공했다며 전 세계가 한국의 군사력을 너무 낮게 평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나라는 한국을 제외 러시아뿐이며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체계를 만들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 이스라엘, 그리고 한국입니다. 군사전문지 텔레그래프는 이를 좀 더 직설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극초음속 미사일의 발사 지점과 목표명 중 장면까지 다 보여준 것은 러시아와 한국뿐이며 미국과 중국은 발사 장면만 보여줬을 뿐이라고 실제 성능에 의문점을 표했습니다. 이를 북한의 ICBM과 비교해보면 차이점이 극명한데요. 미사일에 들어가는 정밀 부품과 반도체,
고순도 텅스텐 합금을 모두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점만 봐도 우리의 ICBM 기술력이 몇 배 더 우수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대한민국이 모든 면에서 러시아의 항공우주 기술을 앞섰다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러시아와의 협업이 조금만 더 지속되었더라면 훨씬 더 관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을 것이라는 예측도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가령 대한민국에 있어 핵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을 때도 다수의 전문가는 미국보다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이전받는 것이 훨씬 수월하며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나왔을 정도인데요.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과 러시아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우리와 러시아와의 추가적인 협력 가능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방산이 이룩한 자주국방을 위한 노력과 청웅의 성공은 향후 한국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더 큰 도약을 이루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청궁이 보여준 우수성은 미국 펫3와 비교될 정도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췄음을 입증하며 앞으로의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한국의 강력한 기틀이 될 것입니다.